갑니다. 새로운 울림을 위해 목영종이 갑니다. 인천 서구을의 새로운 젊음, 검증된 단단함, 목영종.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작가 TV만의 독특한 콘텐츠죠.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젊은 청년 예비 후보들, 그들의 소견을 한번 알아보는 압박 면접 8번째 시간. 오늘은 인천 서구을 예비 후보 목영종 후보 함께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영종이라고 합니다. 인천 서구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고요. 그동안에 이재명의 옆에 있던 사람으로 많이 기억해 주실 텐데요. 이제는 목영종이라는 한 신인 정치인으로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솔직히 친명 의원 후보다 네. 또는 비명계를 위해 준비된 자객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실제 우리는 목영종 후보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 옆에 있었다고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목영종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알아볼 텐데, 자, 일단 인천 서구을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셨다고 하는데, 요즘 최근에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당에서 서대문 갑의 공천을, 전략 공천을 얘기하고 있다. 혹시 들으신 바 있습니까? 정말 조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럼, 당황스럽네요. 그럼 당사자의 의견 없이 그렇죠. 이런 기사들이 뜨고 있는 거 봐서는 아마도 목영종 후보의 어떤 능력과 어떤 경력을 인정해가지고 조중동이 썼을 리는 없고, 뭔가 이제 목영종 후보가 현재 지역구에 나오는 거를, 약간 좀 꺼려하는 사람에 의한 언론 공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현재는 인천 서구의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목영종 후보, 기본적인 거, 이거 미팅할 때,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랑 비슷한 건데, 성장 배경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사실 성장 배경을 저는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런 게 좀 진부하다 생각했는데 그럼요. 자소서는 넘겨주시고 그렇죠. 출신 지역하고 학교, 학연 네. 그 정도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를 광주에서 나왔고요. 어디 광주죠? 전라도 광주. 전라남도 광주. 네, 전라남도 광주에서 나왔고 고등학교는 조금 열심히 공부를 해서 네. 시험 봐서 들어갔습니다. 전주에 있는 상산고등학교라고 하는 수학의 정석 아시죠? 네. 홍성대 이사장이 만든 학교입니다. 다사고를 나왔고 재수를 1년 한 다음에 와신상담에서 연세대학교 도고동문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ROTC 장교로서 인간에서 최전방 지피장으로서 2년 복무를 하고 그리고 전역을 해서 행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네. 국민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 해서 행시 준비를 하다가 이재명 대표께서 지사 시절에 본인의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비서관을 공개 채용을 뽑겠다. 스펙 보지 않고 블라인드 채용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저기에 나같이 정치에 인연이 전혀 없는 사람도 한번 지원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고요. 경쟁률이 106대 1 정도 됐는데 그렇게 높은 경쟁률은 아닙니다만은 당당하게 뚫어내고 그때 더 경기도 지사 청년 비서관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이재명 지사님 시절부터니까 한 4, 5년? 그렇죠. 2019년부터니까 벌써 횟수로 5년 됐네요. 네네, 맞습니다. 첫 사회 경험이 이재명 대표, 말하자면 지사 비서실에서 네. 청년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는 비서관으로서 일을 해오셨으니까 어쩌면 순탄하다면 순탄하게 정치 생활을 해오신 건데, 자, 그동안 이재명 지사 비서 역할을 해오시면서 두 가지 점을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일단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총평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지사는 행정가고 네. 정치인으로 바뀐 이재명 현재 당 대표가 됐을 때 나도 따라서 정치에 입문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계기, 요걸 순차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먼저 이재명 당시 지사 어떤 분이셨어요? 지사 시절에는 정말 말 그대로
행정으로서 모든 거를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하시는 그런 카리스마 있는 모습만 열심히 봐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평가를 아주 높게 받으셨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한다고 하는 거는 하고 안 되는 거는 괜히 약속하지 않는 그런 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고 그게 결국 본인의 성격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될 약속은 하지 않는다. 문제될 일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은 최우선순위로 무조건 이뤄낸다. 이게 대표님의 성격이자 본인의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뭐 성남시장 시절부터 경기도지사 시절은 말 그대로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끝없는 감찰에 뭐 지속적인 조사, 뭐 그럼요. 감사 같은 것들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옆에서 보기에 어떠셨나요? 그때 그 당시에 받았던 어떤 박근혜 정부의 일종의 압력이랄까? 아니면 다른 기관들이나 다른 그 행정부서하고의 갈등 같은 것들 어떻게 그때 겪어보시고 극복해내셨던가요? 일단 저는 성남시장 시절에는 같이 있지 않아서 그 더 고난의 시절은 잘 모릅니다만 경기도지사 시절 제가 임용돼서 지사님과 함께한 시절에는 2심 때 패소 판결이 난 이후였어요. 선거법 패소 판결이 있었을 때. 그래서 다들 많이 걱정하시기도 하고 그만큼 언론에서 이미 경기도지사가 됐고 이미 1심에서 승소했는데 2심에서 다시 패소가 함으로써 여러 가지 압박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죠. 근데 거기에 절대 굴하지 않는다. 그리고 본인이 선거법 관련해서 재판을 받는 건 받는 거지만 그게 절대 도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느껴졌다고 저는 이게 뭐 겪고 지금 있습니다. 당대표실에 겪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이미 뭐 도지사 시절부터 극복해내 오신 모습들을 본 거네요? 나름의 요령이 그때 충분히 생겼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무와 여러 가지 일들을 차질 없고 무리 없이 진행을 하면서 본인의 재판도 이겨내고 계신다는 거는 역설적이게도 그때부터 겪어온 경험에 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보기엔 정말 엄청난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으시지만 따져놓고 보면 예전부터 우리말로 인이 박혔다 할 정도로 맞아요. 이 정도의 압박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상황이었겠죠.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정치 일선에 나서게 되시고 처음 나설 때부터 어떻게 같이 가자고 손을 잡아 끄신 건가요? 아니면 모 후보가 저도 나가서 돕겠습니다라고 자진해서 지원을 하신 건가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후자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말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저는 어쨌든 지방 별정직이었기 때문에 자동 면직이 되는 신분이었거든요. 자동으로 잘리는 거군요. 그렇죠. 도지사를 그만두시면서 동시에 저도 같이 면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따로 뭔가 말씀하지 않으셔도 저는 같이 가고 싶었고 같이 가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대선 캠프에 합류해라라고 말씀해 주신 덕분에 같이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실제 나이도 제일 젊으시잖아요. 젊은 편이죠. 굉장히 젊은 편이시고 흔히 말하는 우리 청년층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시는 젊은 후보이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이 20, 30대 층에 대한 소구율이 낮아서 지속적으로 뭐 대선이라든지 뭐 지방선거에 패배한 부분에 따른 원인이 제공되고 있었는데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현재 민주당 안에서 이런 그 젊은 청년들에 대한 인정과 소구가 부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 정치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유를? 저는 첫 번째로 당의 청년 육성, 양성 시스템이 조금 더 발전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은 민주정당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종류가 모여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청년층, 젊은 세대층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지금까지 청년층을 대변하는 우리의 당 청년위원회라든지 대학생위원회 이런 쪽 양소영 이런 사람들 말씀 잘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있어야 될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조심하지 마. 어차피 예비 후보가 뭘 조심해. 나중에 경선이나 하고 나서 조심해야지. 근데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잘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이야기를 요즘 세대들은 자기 이야기가 먹히는구나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구나라는 거를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응답이 없는 거죠. 응답하라 민주당인데 응답을 하지 않는 민주당이 돼버리다 보니
점점 더 민주당은 계속 자기들 하고 싶은 것만 하는구나. 지금 현실이 이렇게 바뀌고 있고 시대가 원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이건데 우리의 목소리 안 듣고 민주당 옛날부터 해온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네라고 재미가 없으니 결국 떠나가는 거고 외면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개선책 내지는 어떠한 시스템이라 그래야 될까요? 좀 더 청년층, 20, 30대층의 지지와 커뮤니케이션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 어떤 걸 제안하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커뮤니티를 활성을 잘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커뮤니티라면 뭐 여러 가지 뭐 진보 커뮤니티, 보수 커뮤니티 이렇게 불리는 데도 많기도 하고 당에서 나름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노력도 하는데 만들어 놓는 건 만들어 놨는데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대 당이긴 하지만 예전에 이제 대구시장 지금 하고 계시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홍카콜라 같은 걸로 네, 그런 거 했었고요. 흥청망청 막 하면서 하잖아요. 그게 지금 세대에게는 먹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의 어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계속 내가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런 시도 자체는 충분히 벤치마킹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으로서 간판으로서 간판 감사합니다. 이게 어차피 지금 없잖아. 양소영 나가고 났으니까 박지원하고 양소영은 난 대표라고 보고 싶지 않거든. 그러면 청년 정치인의 대표로서 이번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그 역할을 하실 각오와 준비는 돼 있으신 건가요? 당연하죠. 사실 얼굴을 내밀고 제 이름을 걸고 이렇게 선거에 뛰어든 만큼 앞으로 저는 그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움직이겠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각오가 예를 들어 나를 당선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민주당의 발전과 또는 제가 할 수 있는 20, 30대층을 소구하기 위해서 제가 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각오와 포부 같은 게 사실은 더 듣고 싶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당선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정치 뭐 이번에 당선되고 말고에 관련된 걸로 이길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모경종 후보의 얘기들을 더 많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지역구 결정을 인천 서구 의뢰하셨어요. 네. 심지어 현역 의원이 지역장으로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표적 공천했다. 그 사람을 날리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도 사고 있는데 자 서구 의뢰 예비 후보로 등록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되는 거는 네. 대표께서 보내신 게 전혀 아니다. 당연하겠죠. 모두가 대표가 아실 거예요. 보내주면 좀 좋은 데 꽂아줘야지. 솔직히. 네. 제가 서구 사이라고 열심히 하고 다니는데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이 전라남도 광주 쪽에서 전라도 광주 쪽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부모님 거기 계시고요. 상경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서울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처가 되는 동네는 제가 연애를 한 10년 했거든요. 10년 전부터 계속 뵙고 장인어른 되신 분이랑 그러다 보니 그 지역에 대해서 제가 애착심이 자연스럽게 생겨버렸어요. 그 지역이 서구 의뢰인가요? 그렇죠. 부인 따라서 서구 의뢰다가 일각에서는 저보고 전략 결혼을 했다라고. 그러네요. 아니 뭐 진짜 표적 공천을 하려고 치면 광주에다 꽂아줘야 되는 건데 서구의 사위 후보로 꽂힌 거를 보면 제가 보기에도 이게 무슨 전략 공천이나 자객 공천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엄살이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역에 관한 이제 후보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네. 현재 서구을의 당면에 있는 문제와 앞으로 뭔가 서구를 바꿔갈 비전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일단 경선 아직 치르지 않았지만 네.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분석과 문제점, 해결책까지 네. 자 간단하게 기승전결로 연결을 한번 표현을 해주십시오. 서구를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시설적으로는 5호선 문제가 가장 큽니다. 우리 5호선이 연장을 해서 서구 을 지역, 검단 지역까지 거쳐서 김포로 나가는 이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김포로 가면 서구 을은 자동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검단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얼만큼 찍고 넘어가느냐가 중요한데 원래 예전부터 우리 지금 서구 을 지역, 검단 신도시부터 원도심까지 지나서 가는 걸로 인천시안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대광리에서 내놓은 중재안
제한이랍시고 나온 게 들어오다 말고 심지어 바로 김포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데 신도시 분들은 일단 빨리 착공이라도 하자. 왜냐하면 9년, 10년 후에 생기는 건데 아니 지금 원도심 이야기 들어주다가 우리 것도 지금 늦춰지게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원도심 분들은 아니 원래 우리도 오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 빨리 결정 다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시설로 인한 문제점이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번지기 직전이에요. 이런 점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인천시 원한 대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첫 번째 공약이고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김포 쪽에 서울 편입부터 시작해가지고 국진당이 공을 많이 들이다 보니까 원한대로 길게 돌아갈 5호선이 김포로 다이렉트로 가는 식으로 그리고 마치 김포로 가는 거는 확정인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반해서 되려 서구을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나라는 조금 의혹을 받아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효용성 결국 얼마나 많은 인구가 이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찾아보면 인구 수로 보나 통과되는 면적 지역 주변에 있는 산업시설이나 인구 집중도를 봤을 때 김포로 바로 간다는 것보다는 여기를 거치고 가는 원안이 맞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맞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정치력도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어떠한 방식으로 주민과 현재 뭐 기재부가 됐든 국토부가 됐든 협의 내지는 그와 관한 협조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대안을 갖고 계세요. 첫 번째는요. 중제안 그리고 김포시안 우리 인천시 안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 공통 노선이 있군요. 그렇죠. 네. 거기는 빨리 착공을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도시 분들은 이게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 저거 들어주면 또 싸우고 갈등 일어나면은 또 너무 늦어지니까. 잔가지 치기 전에 일단 그렇죠. 몸통까지는 하자는 거죠. 일단 먼저 공통 부분 먼저 착공하자는 게 제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검단 신도시여서 사람들이 일단 들어오고 있어요. 현재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 미래의 인구를 봐야 그렇죠. 된다. 우리 착공이 완공됐을 때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머리 아플 게 없습니다. 당연히 원한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국토부에서 나름 자료를 냈는데 현재 인구를 감안한 듯한 자료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래서 좀 더 인구가 많은 김포 쪽으로 옮긴다. 더 웃긴 거는 김포시도 그 역을 말하지 않았어요. 김포시 안에도 그 역이 아니라 김포시 안에도 인천시 안보다 더 안쪽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죠. 완공됐을 때를 기준으로 하자. 이게 뭐 집권당이 국진당이냐 민주당이냐를 떠나서 어차피 완공된 노선은 미래의 자산이고 그럼요. 경기 지역 전체 발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최고의 어떤 효율성을 갖출 수 있는 안으로 설득을 해야 되겠죠. 네. 이와 같은 노선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교통 인프라를 확보했다라고 하면 네. 그 아시는 분은 서구 지역 분들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이쪽이 이제 약간 배드타운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릴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 발전은 했지만 또 빨리 신도시나 새로운 아파트는 들어왔지만 네.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지원 시설들이 없어가지고 소비 없이 말 그대로 출퇴근용으로만 그러니까요. 이용되는 도시가 되면 이것도 실패한 유령 도시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매우 크죠. 또 현재 일부 그런 공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배후 단지를 어떤 방식으로 먹거리를 만들어낼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건 뭐 옆에 후보가 흉내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허심탄회하게 젊은 아이디어로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서구 을 지역, 특히 이제 검단구로 분구되는 지역만 일단 먼저 보자면 네. 검단 신도시 지역,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 대규모 단지가 들어오고 있는 지역이 있고 검단동, 마전동 이쪽에 원도심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을 이어주는 거기에 없는 것이 재래시장, 전통시장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는데 신건물만 짓고 커다란 그렇죠. 상가만 짓고 그래서 막 계획도시처럼 돼 있잖아요. 그럼요. 보니까 상가하고 레지던스 호텔이 막 섞여 있는 그렇죠. 정말 희한하게 숙박시설만 있고 사람들이 거주하고 누릴 시설이 없는 그럼요. 그런 류가 지금 돼 있는 거란 말이죠. 이 공원이라고 하면 사실 즐길 수 있는 거는 걸어 다니거나 여러 가지 뭐 산책하는 정도밖에 안 되고 네. 근데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거든요. 상행위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사람들 간의 커뮤니티 구성도 하기가 쉽고 시장을 어떻게 만들고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그 원도심과 신도시 사이에서 복합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말해 뭐 대형몰, 대형 쇼핑몰 이야기 항상 선거철 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쇼핑몰이 아니어도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전통시장의 모습을 띄어도 그 안에 다른 기능들을 많이 부과시키면 오히려 신구 융합, 원도심, 신도시의 융합적인 복합 문화 단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 지점을 빨리 여기에다 검단구가 신설되는 지역에다가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서구 을 지역이 지금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거는 그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신도시 네, 아파트들 분양이 맞아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동산 호기의 어떤 영향력이 컸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죽었죠. 지난 정권 말미부터 부동산에 대한 경기가 죽기 시작하면서 현재 먼저 이주했던 분들의 부동산 가격 하락 압박 같은 거, 맞아요. 요게 또 굉장히 그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고 그렇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저쪽 애들 주장처럼 집권당이 아니면 안 된다. 대통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논리로 또 땅 장사 논리를 펼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타파할 수 있겠어요? 결국 땅 장사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정말 취약한 부분을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부분을 건드리는 거란 말이죠. 근데 결국은 그렇지 않아도 이 지역이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증명하거나 또는 사람들이 느끼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여기는 살기 좋다. 주말에 내가 나가서 놀 데가 있다. 사람들을 불러서 여기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되면 집값이 하락하는 심리 자체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그거 자체가 정말 기저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쪽 인천 지역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개발 초기 단계에 관계되는 일을 잠깐 할 때 가장 많이 등장했던 게 중국 관련된 관광들하고 네. 중국인 전용 카지노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쇼핑센터 위락시설 같은 것들을 유치하겠다고 어마어마하게 뻥을 치고 부지를 확보하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그게 전부 다 지금 다 폐허 상태에 있거든요. 검단은 거기에 상처가 좀 있어요. 네. 두바이 중동 자본 들어와서 네. 만든다고 했다가 그것도 막 거의 사기와 가깝게 당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개발업자들이 되지도 않을 그런 공약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그때 되면 땅값 오른다, 집값 오른다 그래갖고 싼 아파트나 상가들을 미리 팔아먹어 버리고 그러니까요. 결국 그 핵심 시설들에 대한 약속을 안 지켰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권이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그들이 가진 실무 능력으로 과연 그런 과거의 오판을 다시 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거죠. 동감합니다. 이게 네. 원샷 원킬은 없어요. 한 방에 뭘 하나 지어서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역의 체질을 바꿔가는 거면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씩 구성하고 사람들이 입소문이 나서 한 번 더 와서 나도 여기서 이런 걸 해야겠네라는 걸 느끼게 만들어야지 대형 복합 쇼핑몰 하나 딱 들어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교통 문제만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로 저쪽이 나섰을 때 네. 맞받아치지 말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모종용 후보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일에 국회에 이거 너무 아직 시작도 안 한 인턴한테 이런 얘기 물어보기 그렇지만 만일 이제 국회에 진출하게 되신다고 치면 어떤 분야에서 그 여러 상임위 중에서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국토교통위 가고 싶습니다. 역시나 국토교통위로.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실 겁니까? 결국 국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와 교통 관련된 문제를 한꺼번에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주거 관련된 문제, 여기 관심이 많은데요. 청년들이 집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젊은 세대. 저도 이제 결혼한 지 4개월 차밖에 안 됐습니다만 당장 4개월 차밖에 안 된 사람이 정치를 시작하다니. 그건 저희 이제 네. 전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네. 합의 보신 거죠? 그럼요. 네. 그래서
집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네. 그렇다고 해서 집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수많은 세대들이 만들어지고 공급 자체는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해결책을 내놓고 싶고요. 일례를 들면 부부가 혼인신고를 요즘 안 합니다. 그죠? 네. 그걸 하면은 자격 기준이 이상하게 바뀌어요. 한 사람의 예를 들어 소득 기준이 7천만 원이었으면 두 사람이 열심히 맞벌이해서 돈 벌겠다고 회사 다니는데 소득 기준이 두 사람이 결혼하는 순간 7천만 원에서 두 배인 1억 4천이 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도대체 결혼을 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들, 이제 집을 막 처음 구하고 결혼하고 새 집장만 하는 세대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돼갖고 주택대출 신청하는 것보다는 부부 합산 소득이 아닌 개별 공동담보나 공동보증으로 집을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말해서 오히려 살던 사람들도 이혼을 해야 은행 빚을 내기, 은행 대출을 받기 쉬운 이런 제도상의 문제부터 하나 둘씩 해결을 해나가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야 뭐 보육이라든지 저출산에 대한 문제, 그걸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국가가 돈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자력갱생, 자생할 수 있는 여건과 토대를 만들어주는 진짜 수요자가 필요한 법안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책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요. 아직 예비후보 차원에서 정치적 얘기를 길게 하는 것보다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모경종 후보에 대한 오해 내지는 편견을 버리는 질문 한 가지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너무 가까이 밀착해 있는 뭐 이런 관계이시고 뭐 정치 인문 아니 사회생활 자체를 이재명 후보가 같이 해왔으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 옆에서 어떤 덕을 보기 위해서 개항의 덕을 보기 위해서 서울에 왔다든지 네. 또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어떤 행정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모경종 후보를 끌어들였다든지 뭐 이런 식의 즉 정치인 모경종이 아니라 개항을 국회의원 플러스 모경종으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이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랑 비슷하긴 한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 하에서 당대표가 무슨 뭐 다리 놓고, 공단 활성화시키고 이런 걸 하라고 지금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지금 경선 붙이고 국회의원 나가시게 한 게 아니니까 이재명과 별도의 모경종으로서의 정치인의 포부 그리고 앞으로 정치에 대한 각오를 좀 독립적인 자신의 입장에서 강하게 좀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출마 선언했거든요. 네. 출마 선언에 제가 나름 공들였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네.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평범하게 살아왔고 현재 평범하게 살고 있는 일반인에 불과하다. 네. 평범한 사람이어서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미 자기가 가지고 뭔가를 많이 가지고 기득권이 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보다도 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출마선언에 담아냈고 그 일례로 1시간 더 여유롭게 출근하고 1시간 더 빨리 퇴근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인프라를 만들고 싶다라고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필요하잖아요. 1시간 더 그죠. 여유 있게 지금은 나가는 게. 출퇴근에 3시간, 4시간을 써야 되는 그렇죠. 지역적 한계를 갖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공약일 수 있겠네요. 길 위에서 뿌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럼 도대체 이게 왜 그동안에 해결이 잘 안 됐느냐. 우리 세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흔히 이제 청년 세대로 많이 묶어버리는데 청년이란 단어가 조금 너무나 좀 불성실한 단어라 생각을 하고 35세까지 청년이라고 그러던데. 어떤 데는 39세로 되어 있고 네. 정치권에서는 45살까지 청년이라고 합니다. 의원들은 45살까지 청년 의원이라고 얼마나 하군요. 웃깁니까? 네. 네. 그래서 청년이라고 묶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세대 교체론 이걸 떠나서요. 세대 구성론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국회라는 곳에 또는 어떤 국가기관이라는 곳에 각각의 세대가 자기의 목소리를 다 각자 잘 내야 공통적이고 전체 거시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어떤 정책이 나온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 과정에서
현재 지금 저같이 80년대생 또는 제가 89년생인데 89년 또는 90년대생까지의 이야기가 반영이 안 되는 이유, 이제 막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반영이 안 되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는 그런 분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 세대의 이야기를 정말 잘 대변해 보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이 세대가 가장 SNS나 여러 가지 현재 소통을 활발하게 하는 세대다. 가장 허브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의 세대, 청소년의 세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세대를 아우를 수 있고 그들의 이야기를 가장 잘 모아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대가 저의 세대라고 생각하고 그 세대의 기수로서 한번 나서보고 싶습니다. 네, 참 절절하게 가슴에 와닿는 게 저는 80년대 학번이기 때문에 세대가 많이 차이가 나면 굉장히 젊은 이 정치인을 만나는 거고 후보를 만나는 건데 이 후보가 예를 들어 강남에 나왔다고 하면 또는 뭐 어디 경북 안동이나 네. 뭐 전라도 광주에 나왔다고 하면 정치의 지향점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민주화의 성지부터 시작해서 네. 여러 가지 먹힐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다르겠죠. 근데 인천 서구을이라고 하는 지역의 어떤 특수성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지역 주민들한테 호소를 드리자면 진짜 그 지역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부자이거나 네. 생활 여건이 우수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첫 직장 또는 첫 주택, 첫 번째 보금자리를 만들고 강남에 살면 좋죠. 강남에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외곽에다가 1시간 이상 가는 통근 시간을 각오하고서 보금자리를 펼친 거고 그 안에 있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내일을 보고 일하는 세대들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젊은 분들이 거기 가서 많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세대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나 정치 구호가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공허하게 여기다가 막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세우겠 아니 그거 세우면 내 출퇴근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오히려 교통이 더 혼잡해집니다. 그냥 주말에 놀러 오는 사람들의 그냥 현지 거주민들만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작지만 이 목영종 후보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가장 대중적으로 많은 서구울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해결해야 될 문제를 직시하고 있는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이제 유권자들이나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뭐 젊은 나이 네. 또는 짧은 경력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대치가 떨어지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은 일단 시켜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편견 없이. 그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증명하는 과정들을 끊임없이 진솔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우리 일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인천 서구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선이 이루어지면 이제 선택을 어떻게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서구을을 위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인천을 전체 위해서. 인천을 위해서 우리 또 대통령이 그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강화도가 인천보다 커요? 아직 안 해들었는데요. 얘기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없는 정치인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인을 한번 뽑아서 국회에 진출시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오늘 목영종 후보의 여러 가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목영종 후보도 개인적인 어떤 홍보 채널로 유튜브라든지 뭐 SNS 지금 갖고 계시죠?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일단 유튜브는 목용종을 치시면 검색해서 나옵니다. 벌써 구독자가 3,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웬만한 정치인분들보다 네.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재밌는 컨텐츠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컨텐츠들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목용종 검색해서 들어오시고 트위터나 인스타, 페이스북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세대의 장점이 그런 걸 잘한다, 잘 활용한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니만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도 공개해놨으니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 주시고 전화 주시면 제가 최대한 받고 콜백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랑 소통해주세요. 네, 옛날 영화에 우리 동네 혼방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는 해결사 목영정으로서 인천 서구을의 든든한 일꾼이 되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방송을 혹시라도 보게 되시는 저희 애청자분들도 물론 나는 인천 서구을 지역이 아닌데 하더라도 그쪽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누군가한테 야, 니네 동네에 있는 목영정이라는 청년이
굉장히 일 잘하겠더라라고 소개해 주시는 전화 한 통화만 돌려주신다고 하면 네, 진짜 좋은 청년 정치인을 우리가 한번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대담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승리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람은 평범한 사람 모경종입니다. 2024년 지금 이 순간 저는 이 자리에 나서야만 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정부 여당은 집권 이후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버렸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져 갑니다. 평범한 제가 평범하지 않은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이 시대를 끝내는 게 자객이라면 그까짓 자객 100번, 1000번이라도 당당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늘 평범한 사람으로 남아있겠습니다. 제게 주시는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 시대의 경종을 울리는 모경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서구의 새로운 젊음, 검증된 단단함, 모경종.